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이번 주도 잘 보내셨나요? 그렇게 안온하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보냈어요. 지난주에 비가 왔잖아요. 근데 이번 주 월요일부터 미세먼지가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많더라고요. 다들 밖에 많이 돌아다니지 마시고 공기질이 좋아질 때까지 조금만 실내에서 많이 머물도록 해요. 그런 게 건강을 챙기는 습관이겠죠. 네. 그래요. 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좀 상황이 좋지 않지만, 힘든 일이 생겼지만, 고통스러운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 작게 보이는 빛의 한 조각을 바라보면서 꿋꿋하게 걸어가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긴 말 같아서요. 이 세상에는 참 문제도 많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를테면 배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병원에 가면 되고, 집에 가구나 세탁기 이런 것들이 고장난다, 그러면 수리기사를 부르겠죠. 그러면 기사님들이 금방 오셔서 고쳐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가 참 많죠. 이를테면 내 안의 내적 갈등이라든지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가족들 간에도 불화가 있을 수 있죠. 또 회사 사람들과의 어려운 관계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요. 이런 문제들은요, 해결책이 잘 보이지 않아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요.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쉽사리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지쳐만 갈 때가 있어요. 시간은 시간대로 흐르는데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초조하고 답답해져만 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렇게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문제들과 뒤엉켜서 씨름하다 보면요, 누구든지 지치기 마련입니다. 진짜 그 누구라도 비관적이 될 거예요. 그때는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 읽어왔던 것들, 해왔던 것 모두를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저는요,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단어를 자주 떠올리려 노력합니다.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버텨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래요. 사실 이 말을 되뇌인다고 해서 갑자기 상황이 짠나고 나아지는 건 아닐 겁니다.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지칠 거예요. 그런데요, 변하는 게 있어요. 바로 시간의 변화에 따른 나의 감정입니다. 감정은 시간에 따라 변해요. 지금 이 순간의 그 감정이 계속가지 않아요. 뭔가 모호했던 애매한 감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확실한 생각으로 굳혀야 될 겁니다. 그때 행동에도 늦지 않아요. 복잡하고 정신없을 땐 어떤 부정적인 감정, 비관적인 감정에 매몰되기 쉬운데, 그때는 결정을 내리지 말고 좀 미뤄두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요. 나 자신과의 관계, 혹은 가족과의 관계, 아니면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빠른 해결책을 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해서 해결책이 확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땐 결정을 미루는 게, 조금 더 생각해보고 조금 내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보는 게 정답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더 나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단어로 자신의 등을 두드리면서 시간과 함께 성숙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제 그렇게 나아간다면요, 문제를 내 앞에 두고도
좀처럼 안달하거나 초조해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더 한 발 떨어져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저도요, 언젠가부터 좀 장애물이 앞에 이렇게 생기면 어렵다, 그만할래, 포기할래 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단어를 자꾸 꺼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흐르고 문제 앞에서 좀 더 차분해지더라고요. 내 감정이 일시적이었구나, 내 감정이 변하는구나 하고요. 그러니까 힘들 땐, 그리고 지칠 땐 잠시 멈췄다가 바람을 피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세요. 그러면 시간이 마음도 차분하게 만들어주고 확실한 해결책을 당신 앞에 놓아줄 겁니다. 그래요.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요, 허중원 작가님의 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 저번에 한번 읽어드렸는데 너무 좋아서 제가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 책은 좀 특이하게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고 그것에 대한 뇌과학자 측면에서의 조언, 그리고 임상심리학자 측면에서의 조언이 나옵니다. 적절히 냉철하지만 또 인간적인 책이 아닐 수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최신 뇌과학 연구들을 근거로 해서 네가 이러이러해서 요즘 우울한 거야, 네가 저래서 불안한 거야 라고 말해주니 좀 저 같은 경우는 금방 설득당하더라고요. 그랬습니다. 그래 한번 같이 이 책 허지원 작가님의 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5장. 날 싫어하면 어쩌지? 이번에도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잘 알거든요. Y는 심리치료를 게임에서 사용자가 수행해야 하는 임무인 퀘스트 같은 것으로 여기는 듯했다. 치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이제부터 함께 살펴보자고 이야기하자 이번에는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근데요, 선생님, 이 열심히 해도 별다를 게 없으면 그땐 어떻게 되나요? 종종 심리 상담을 위해 찾아온 내담자들은 치료에 대해 양가적인 감정을 경험한다. 너무도 나아지고 싶지만 만일 실제로 증상이 나아져서 그간 나를 걱정해주고 보살피던 사람들이 떠날까 두려운 마음이 앞서고 설령 나아진다고 해도 극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이 없을 것 같아 결국 지금의 상태에 머무르길 선택하는 것처럼 보인다. Y는 그랬다. 우울과 불안이 나아지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치료 결과에 대한 불안감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했다. 상대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몸에 배어서 말을 고를 때에도 무척 조심스러워했고 내게 민폐를 끼치기 싫다는 말을 반복했다. 선생님, 제가 상담을 받아도요, 큰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면 선생님께서도 저에게 실망하실 것 같아서 그것도 솔직히 좀 무서워요. 이것도 민폐죠. 이 시간에 저 말고 다른 사람을 상담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제가 시간을 빼앗는 거잖아요. Y는 불안에 중독된 것 같았다. 명료하게 자신의 일상과 간헐적인 즐거움에 대해 말하려다가도 문득 불행과 재수없음으로 이어진 자신의 삶을 잊고 있었다는 듯 당황하면서 굳이 다시 자신을 쿡쿡 쑤셔대며 엉금엉금 불안의 그늘 속으로 들어가기 바빴다. Y는 자신의 불안이나 그런 우울이 드러나는 걸 민폐라고 여겼는지 적절히 숨겨왔다.
더욱이 그를 지지해주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고 그 괜찮은 여러 가지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의 불안의 깊이를 가늠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Y의 머릿속에선 수많은 불안과 걱정이 폭발적으로 생겨났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날 싫어하면 어쩌지? 날 오해하면 어쩌지? 사람들은 내 모든 걸 낱낱이 평가하면서 때론 말이야 난도질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도대체 이를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내가 언젠가 실패하면 어쩌지? 이런저런 불안이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가슴을 내리누르다 보니 Y는 늘 무기력한 상태였고 생산적인 일을 할 만한 생에너지가 점점 떨어지고 있었다. 휴일에는 외출하지 않으면 이 불안감이 자신을 먹어버릴 것 같아서 일부러 밖으로 나가 사람들과 억지로 어울렸고 그게 아니면 집에 머물러 온종일 잠에 빠져들었다. 낮인지 밤인지 모를 시간에 집에 혼자 깨어 있을 때면 멍한 기분에 내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무서울 정도였다고 한다. Y는 면담이 끝나갈 무렵에 어떤 일을 해도 혹은 안 해도 좋은 평판을 듣지 못할 거라면 이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자주적인 농담을 던졌다. 그 농담이 어쩐지 진담처럼 확고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이만하면 괜찮다. 그래요. 분명히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끝없는 우울과 불안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나에 대해 나쁜 평가를 하고 있진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로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에게 좀처럼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완벽주의라는 프레임에 갇혀서요. 한 발짝도, 아니, 반발짝도 앞으로 나오질 못해요. 그래요. 완벽주의를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분석한 고전 연구에 따르면요. 완벽주의는 크게 단 6개의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나의 실수를 곧 실패라고 여기면서요. 실수를 했을 때 나의 평가와 평판의 추락을 걱정하는 그런 실수에 대한 염려입니다. 그런데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당신의 실수나 실패에 그리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실패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두지 않고 큰 영향을 받지 않죠? 똑같아요. 둘째는 스스로에 대해 지나친 기준을 설정할 뿐만 아니라 내가 행하는 행위에 대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개인적인 기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당신이 정한 셀프 기준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당신이 정한 목표를 달성하든 혹은 달성하지 못하든 당신의 스스로를 높게 평가하든 혹은 낮게 평가하든 사람들은 원래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그 셀프 기준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것처럼요. 셋째, 부모가 자신에게 매우 높은 목표를 설정해 놓았다고 생각하는 부모의 기대입니다. 그래요. 실제로 주 양육자가 당신에게 높은 목표와 의무를 설정해 두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언제까지나 어디까지나 그들의 생각일 뿐이니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정신이 필요할 따름이며 거기에 붕하려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제 당신의 인생입니다.
넷째는 부모가 과거에 혹은 현재 나에 대해 지나치게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음을 인식하고 있는 부모의 비판입니다. 그래요. 보통 직장 후배나 동료가 미워지는 까닭은요, 나와 일처리 방식이 달라서이고, 가정에서 자녀가 몹시 미워지는 까닭은 대개 나와 너무 닮아서입니다. 바로 이것이 미성숙한 부모들이 자녀를 혹독하게 비난하는 이유입니다. 즉, 어린 나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 자신의 문제였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섯째로는요, 어떤 과업을 완수하거나 성취해낼 능력에 대해 자신의 힘을 의심하는 행위에 대한 의심입니다. 약한 수준의 걱정이나 의심은요, 미래를 대비하게 하는 나름의 진화적인 이점은 있어요. 사는 내내 우리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수많은 걱정들, 그 걱정들은 미래를 위한 실제적인 준비를 하게 만듭니다. 근데요, 강렬한 수준의 의심은요, 우리로 하여금 마냥 불안을 껴안고 현재 상태에 가만히 부유하도록 만듭니다. 말로만 시험 공부를 할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별 노력을 하지 않는 거. 그게 흔한 사례죠. 여섯 번째로는요. 체계나 또는 순서를 강조하는 조직화입니다. 불안이 높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속담 하나가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해요. 아니, 어디로 갈 줄 알고 무작정 뭐로 가라는 거지? 하는 반발심이 절로 들어요. 반면에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속담은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입니다. 하지만 굳이 두드리지 않아도 되는 돌다리들이 많아요. 대충 갈 수 있으면 그냥 가도 됩니다. 그래요. 살아가면서 절망적인 사건이나 실패를 예상보다 더욱더 자주 겪게 된다는 사실을 성인이 된 당신은 이제 곧잘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것은 고사하고 일을 어떻게든 끝내는 것조차 어렵죠. 끝도 없는 좌절감, 정말 형편없는 자존감, 저하된 자기 효능감으로 아침에 눈을 뜨면 정말 모든 게 다 나쁜 꿈이었던 건 아닐까 하며 헛되고 헛되게 그렇게 그간의 일들을 되짚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머물러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번 생에서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 게 무엇인지 마음을 재정비하고 사랑이나 건강 같은 것들의 가치에 다시금 집중을 했죠. 이것은 성숙한 삶을 위한 최적의 좌절을 겪어내고 있는 거예요. 특히 전대상 피질을 비롯한 뇌의 여러 가지 영역 때문에 우리는 차츰 불안과 자의식을 다독이며 실패마저도 자신의 삶 안쪽으로 통합시켜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영역은 본래 거절과 같은 사회적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실수를 탐지하거나 정서의 수준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이 전대상 피질이란 부분이 과잉 반응할 때입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행한 2017년의 연구에 따르면요, 전대상 피질의 부피가 증가할수록 완벽주의적인 성향도 두드러졌습니다. 이 영역이 완벽주의에 대한 신경해부학적인 기반이었던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전대상 피질의 회백질 부피가 증가할수록 내가 실수할까 봐 지나치게 염려했고 나의 행동을 과도하게 의심했습니다. 특히 이 영역의 부피가 증가한 사람이 자신의 능력과 결과물을 좀처럼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건 우울과 불안, 그런 부정적인 정서로 이어졌죠. 그래요. 이 영역은 유난히 심하게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에게서도 특이한 활동성을 보입니다. 이들은 자기와 타인에 대한 정보,
긍정적, 부정적 정서가 그리고 서로 다른 자극들끼리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오류들에 유달리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표 행동에 몰입해서 반짝 빛을 발하다가도 어느 순간이 오면 문득 나 자신과 타인에 대한 평가에 대한 차이나 혹은 현실과 이상의 괴리에 예민해져요. 오류와 간극에 예민한 이 반응은요, 이 위험한 학습 패턴은 습관화되기가 쉬워요. 그냥 내 멋에 취해 지나쳐도 될 것에 자꾸만 마음의 에너지가 쓰입니다. 100가지 중 99가지를 잘 해내도 어긋나 있는 한 가지가 나머지 99가지를 평가절하하게 만듭니다. 사실 일을 하다가 실패를 해도요, 나 스스로의 성이 안 차서 화가 날지언정 평판에 대한 염려가 적은 편이라면 전세상 피질은 큰 특이점을 보이지 않아요. 근데 타인의 평가를 염려하는 사람이 실수를 하게 되면요, 전대상 피질을 포함한 내측 전두 일항에서 과도한 신경 활성화를 특징적으로 보입니다. 실수 탐지 및 자기 조절에 관한 영역이기 때문에 실수를 인식한 이후 반응 속도마저 느려집니다. 이렇게 타인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상태가 지속될 경우에, 다시 말해서 전대상 피질의 활성화가 과도한 상태로 유지될 경우에 사람들은 당장 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반응을 뒤로 미루는 경향이 생겨요. 상처투성이인 자기 개념을 그냥 움켜쥔 채로 앞으로 나아가지도, 그렇다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면서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렇게 완벽할 필요도 없고요,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불필요한 신념과 예민한 뇌가 부지런히 합작해낸 불안과 염려일 뿐이에요. 그런 것들로 자기 비난과 완벽주의 벽 안에 우두커니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불행, 오늘의 미진함에 몰두하면서요. 문제는 이러한 완벽주의에 대한 경향성이 이 세대를 지나오면서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울과 불안으로 가는 포털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셈이죠. 2017년에 메타 연구에 따르면요, 1989년부터 2016년도까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사람들의 완벽주의적인 기준이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타인이 자신에게 원하는 기준이 얼마나 높을지를 짐작하게 했을 때 그 수준도 점차 높아지게 추정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그런 완벽주의적인 경향성은요, 만성적으로 자기 불확실성과 자기 의심, 그리고 낮아진 자기 효능감, 우울함, 그런 병리적인 증상으로 빈번히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완벽주의적인 불안을 갖고 있다면 이를 단순히 성격적인 특성으로 보지 말고 하나의 임상적인 징후로 봐야 합니다. 그렇게 간주해야 돼요. 자신의 행동 패턴이나 결과물을 산출하는 패턴을 좀 주의 깊게 헤아려 봅시다, 우리. 아웃풋이 나오기까지 지원 행동이 많다면 어딘가 살펴봐야 할 자기만의 역동이 있다는 뜻이에요. 앞서 달려가는 걱정을 멈추고 나의 생각과 그리고 행동과 결과물을 할 일 없이 수정하는 일을 이제는 그만둬야 합니다. 완벽주의적인 경향성이 있는 분들이라면요, 꼭 피했으면 하는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방망이 깎던 노인. 깎고 깎다가 아예 이쑤시개를 만들 게 아니라면 거기서 그만 손을 떼고 머릿속에서 정말 이제는 외부로 전송 버튼을 누릅시다. 밖으로 나가 오랜만에 맛있는 커피 한잔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네요. 나의 수행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 누군가 완벽히 안심시켜 주길 바라는 마음도 분명 크겠죠.
근데 나를 완벽하게 나에게 확신을 준다는 건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사람이 뭘 알겠어요. 당신 자신이 그 누구보다 당신을 잘 알 겁니다. 그러니 본인 스스로 어떤 오류와 간극에 내가 예민한지를 좀 빠르게 파악하고 시시때때로 터무니없이 출몰하는 그 불안의 스위치를 직접 끄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음,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만 신경 끄자. 이만하면 괜찮다. 완벽은 됐고 그냥 그 괜찮은 나 자신으로 존재하면 돼. 그래 이제 다음 정도로.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당신이 우울도 있고 불안도 있는데 완벽주의적인 성향도 있다면 일단 완벽주의라도 미리 살펴서 어떻게든 처리를 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그때 경험하는 완벽주의는요.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맺어가는데 계속적으로 방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심리치료 예후에도 조금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수준의 완벽주의도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완벽주의자는 대체로 적당한 수준을 모릅니다. 그래서 대부분 완벽주의는 여러 가지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병리에 기여하죠. 대다수의 한국인이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성피로 증후군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만성피로 증후군으로 진단받은 환자들의 그 환자들의 일상을 추적한 연구에 따르면요. 자기 비판적인 완벽주의가 결국 매일매일의 짜증을 만들어낸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이 매우 위험한 수준의 스트레스 민감성과 그리고 우울함, 심하면 자살 시도로까지 이어지죠. 남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칠까 하는 염려는 그렇게 염려하는 일은 우리 마음을 자꾸만 아래로 끌어내려요. 심리학에서는요. 내가 타인에게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그 자기 평가와 관련된 정서를 공적 자의식으로 분류합니다. 공적 자의식에는 감정이 따라와요. 그중에는 자부심 같은 긍정적인 자의식도 있지만 수치심이나 죄책감 같은 그런 부정적인 자의식 정서가 더 흔하고 다양하죠. 이런 부정적인 자의식의 정서에 몰두하기 시작하면요. 객관적인 상황은 더 이상 머릿속에 입력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수준의 인지적 처리가 멎어버려요. 그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 너무 긴장하다 못해 토할 것 같은 그런 신체적인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몰라요.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스스로의 말과 행동, 그리고 감정을 곱씹다 보면요. 우울과 불안, 그것들이 불면으로 이어져요. 이러한 경험들 때문에 처음으로 심리치료를 경험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자면요. 문제는 자의식의 정서가 아니라 완벽주의와 관련된 잘못된 생각입니다. 연구 데이터의 완벽주의적인 특성을 통계적으로 제거하면 자의식의 그 정서가 우울이나 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같이 사라져요. 이 점은 1997년 완벽주의, 자의식, 불안이라는 연구가 발표된 이후 여러 차례 검증된 바입니다. 혹여 내가 괜찮아지려면 이 기분부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울이나 불안 같은 임상적인 문제의 기원은요. 나는 이래야만 하고 또 저래야만 해 라는 식으로 나 스스로를 묶어버리는 완벽주의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어린 시절 양육 과정에서 너무 지나치게 높게 부여받은 기준, 그리고 이에 따라 너무 견고해진 초자, 그리고 원 가족과의 역동에 따른
과한 죄책감이나 열등감은 우리를 지나치게 애쓰게 만듭니다. 민폐 끼치지 않으려고, 싫은 소리 듣지 않으려고, 사회생활에 실패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나의 행동을 지나치게 감독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지 못하고, 어떤 땐 과거를 복귀했다가, 어떤 땐 수많은 미래 상황을 시뮬레이션했다가 하는 그런 과정에 마음은 과부하가 걸리기 십상입니다. 물론 나의 삶에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단지 그뿐이어야 합니다. 노력을 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지 지나친 고통을 감내하고서 나의 마음을 부숴가면서까지 완벽을 위해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요.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는 언제 생을 맞춰도 이상하지 않을 각자의 궤적을 삽니다. 매일을 쾌락적으로 살 필요도 없지만 적어도 나한테만큼은 관대해줘도 좋아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정정긍긍해하지 마세요. 짓눌리는 감정을 안고 새벽에 눈을 떠 차오르는 불안으로부터 주의를 돌리기 위해 어쩌면 무의미하고 피상적인 그런 인터넷 서핑에 몇 시간씩 소모되는 일상이 사실은 당신을 더욱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완벽주의는 긍정적인 정서 경험과 결합할 때 가장 좋은 성과를 냅니다. 완벽을 기하려는 자기 모습에 즐거워하고 완벽 비스무리한 상황에 즐거워하고 완벽하지 못한 결과에 남일인 듯 깔깔댈 때 그때 완벽주의는 최적의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 저는 완벽한 결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런 건 어디에도 없어요. 특히나 완벽주의자의 뇌에는요. 아무튼 이렇게까지 애쓰지 맙시다.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자고요. 되면 좋고 아니면 마는 거예요. 저 스스로도요. 언젠가부터 주문처럼 외는 말이기도 하고요. 치료 장면에서 가장 좋은 표현 중에 하나가요.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입니다. 일이나 사랑, 그리고 자녀 양육이, 그리고 결혼의 실패가 우리의 가치를 낮추나요? 정말 그런가요? 아닙니다. 아프리카 속담처럼요. 내 안에 적이 없으면 세상의 그 누구도 나를 해치지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를 찌르는 그 어떤 내부의 적이 없다면 외부의 그 무엇도 나를 함부로 깎아내리거나 다치게 할 수 없어요. 제가 느꼈던 범불안 장애나 혹은 중등도의 우울감을 그 유년기 혹은 청소년기의 내담자들에게 부분적으로 자기 노출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와 돌아보면 그 시절에 내가 왜 그렇게까지 나 자신을 날카롭게 찔러대며 예민하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전합니다. 그래요. 모든 소망은 되면 좋고 아니면 많은 것들이었는데 그래요. 그때 날 돌볼 사람은 나뿐이었는데 내가 그 일을 해내면 좋겠지만 정말 아니면 많은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마음에 들면 좋겠지만 아니면 많은 거예요. 그래요. 이번의 시도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 좋겠지만 아니면 괜찮아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어쩌다 나의 노력 덕분에 일이 잘 된다면 나는 작은 자기 효능감만 날 챙기고 또 그다음 일을 도모하면 됩니다. 만일 안 된다면? 그러면 그냥 마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내가 불행하지 않을 정도로만 다한 후에 그래서 어쩌라고? 하는 정신으로 다른 즐거움을 찾아내어 또 즐기면 됩니다. 그때 당신을 가장 순진하고 그리고 순수하게 그런 행복을 줄 수 있는 일을 찾아 하면 좋아요. 혼자 넷플릭스 영화를 보는 거, 나만의 글을 쓰는 거, 맛있는 드립 커피를 내리는 거, 연예인이나 스타워즈의 덕질을 하는 거, 그리고 프라모델을 만드는 거, 아무 일 없이 사랑하는 사람과 나란히 앉아 있는 거, SNS로 친구들과 어처구니 없는 농담을 나누는 거, 가만히 앉아 지나가는 사람을 관찰하는 거. 그 어떤 완벽주의도 개입할 여지가 없는 기쁨의 목록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요.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패할 것이고, 느닷없는 불행과 거절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매일 조금씩 허물을 이기고 그럭저럭 잘 살아갈 거예요. 정말이지 우리는 100% 완벽해질 필요도 없고 뭔가를 성취함으로써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성과들이 나의 존엄성과 가치에 큰 의미가 있긴 할까요? 그래요. 살아온 수십만의 시간 동안 우리는 언제나 완벽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0도, 0.5도 아닌 1로서 계속 존재해 왔다고요. 괜찮아요. 충분해요. 이렇게까지 애쓰지 맙시다.